자, 오늘부터 강구조 설계를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강구조 설계는 이제 학교에서는 보통 강구조 설계라고 개설되는 학교도 있고 강구조 공학이라고 개설되는 학교도 있고요. 보통 두 가지로 과목이 개설이 될 겁니다. 어쨌든 강구조 설계를 할 건데요. 이게 이제 공부 순서가 구조역학, 재료역학이나 구조역학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셔야 되는 건데 뭐 또 굳이 또 그렇게 뭐 자세히 앞부분을 꼭 알아야 되냐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이제 구조 설계하는 과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 설계하고 강구조 설계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딱 그 대표적인 구조 설계 과목인데 아마 철근 콘크리트 구조 설계를 공부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순서를 바꿔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강구조 먼저 하고 철근 콘크리트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제 둘을 비교해 놓고 봤을 때는 재료가 이제 완전 다른 재료잖아요. 철근 콘크리트하고 강재하고 재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재료에 대한 좀 이해가 어느 정도 선행이 돼야 되고 공부하는 순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재료에 대한 이해가 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그 구조 부재에 어떤 구조 부재에 사용이 되는가 하는 거를 생각을 해서 그 부재별로 설계하는 방법을 배우시게 됩니다. 철근 콘크리트하고 조금 다른 점이라면 강구조는 접합부가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접합부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부재예요. 공장에서 다 만들어져 갖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접합부 설계하는 게 따로 한 챕터가 되어 있고요. 우리 교재는 4장 정도의 그러니까 설계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접합부 설계입니다. 접합부는 뭐 굳이 먼저 안 해도 되고 이제 교재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앞에 있는 책도 있고 또는 뒷부분에 들어가 있는 책도 있어요. 어디에 들어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는 제일 앞부분에 갖다 놓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는 지금 강구조 학회에서 나온 강구조 설계 개정판이라고 된 그 교재를 주교재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 주교재에 이제 요 교재를 가장 많이 쓰는 교재인데 예제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 강구조 학회에서 나온 그 예제집이 최근에 나온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예제집 문제가 뭐 그렇게 썩 뭐 많이 좋지는 않지만 지금 이제 계속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업그레이드 되는 대로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문제를 제가 추가해서 풀어드릴 겁니다. 우리 교재 의제가 좀 부족하다고 하면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그 외에 이제 강구조는 워낙 오래된 그런 그 재료이기 때문에 책이 굉장히 많아요. 철근 콘크리트에 비해서 강구조는 책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메인 교재, 주교재를 좀 먼저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이 가장 최근에 학회에서 나온 그런 모든 그 내용을 반영한 거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하고 다른 교재들은 부교재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구조는 이제 뭐 1장에서는 개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2장에서는 강재, 그래서 재료에 대한 얘기를 하죠. 3장은 이제 뭐 여기저기 뭐 강구조뿐만이 아니라 모든 구조 설계에서 적용해야 되는 그런 구조 설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하중이나 구조 설계에 대한 내용. 그리고 4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각각의 부재를 설계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1장은 제가 오늘 1장을 할 건데 1장은 그냥 여러분들 부담 없이 그냥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틀어놓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렇게 옛날 얘기 듣듯이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뭐 시험에도 거의 안 나오고 강구조의 개요니까 뭐 역사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재는 뭐 강재는 이제 뭐부터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역사를 보면 철이에요. 철기 시대부터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재료죠. 근데 철기 시대 때는 보통 이거를 구조물에다 쓴 게 아니라 바로 어디에다 썼냐면 그 도구, 그죠? 그 사냥하는 도구나 뭐 이런 거에다 사용을 했었죠. 그래도 어쨌든 철기 시대 때부터 이 철에 대한 사용법이 굉장히 이제 많이 발전이 돼요. 그 이후에도 계속 이 철을 이용해서 뭐 무기도 만들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이게 이제 철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산업혁명이 되면서 무슨 공장들이 많이 생기면서 거기에 이 철 제품들이 아주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량 생산을 하게 되죠.
이게 많이 사용을 하면 또 그만큼 많이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강 산업이 발전이 됐고, 지금은 뭐 철이 안 들어가는 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구조부재, 건축물이나 토목 구조물에다가 사용하는 것이 물론 그 대상이기는 하지만 철이 뭐 안 쓰이는 분야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우주복 같은 데도 다 들어가고, 우리 그 타이어, 자동차 타이어, 뭐 그 판은 말할 것도 없고, 그죠? 자동차 그 판, 다 그 철이죠. 그 전자제품들, 여러분들 뭐 컴퓨터나 이런 데 속에 들어있는 그런 보드들, 여기에 들어가는 게 다 철 관련된 제품이죠. 그 건축 구조물, 뭐 교량, 석유, 시추선 뭐 이런 데도 뭐 어디 뭐 눈 돌리면은 다 철 제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쓰임새가 많고 뭐 연구도 많이 됐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재료가 그만큼 이제 많이 안정됐다고 할까요? 거동이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증명이 돼 있고 딱 이론이 정립돼 있는 그런 재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에는 아마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철근 콘크리트에 비한다면. 이 강재는 일단 재료 특성이 어떠냐면, 여러분들 그냥 단적으로 강재가 뭐냐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보는 그냥 쇳덩어리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교량 상판 말고 그 밑에 받쳐져 있는 트러스라든가 이런 쇠죠, 쇠.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게 대부분 철이 이제 주성분이고, 거기에다가 다른 게 더 들어간 그런 제품이에요. 자, 이 강재는 재료 특성이 일단 어떻게 되냐면 강도가 무지하게 셉니다. 강도가 세니까 쓰는 거죠. 구조물에다가 구조부재를 쓸 수 있다는 건 제1차적으로 강도가 안 나오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강도가 우수한데, 철근 콘크리트 부재는 콘크리트가 압축 강도만 굉장히 우수하죠. 근데 강재는 어떠냐 하면 압축 강도도 우수하고 인장 강도도 우수하고 강도는 다 우수해요. 대신 이제 조금 돈이 많이 드는 게 문제죠. 그런 강도가 굉장히 우수한 재료고, 마음대로 또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원하는 대로. 워낙 이제 기술이 발전이 돼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게 뭐냐면, 보통 일반적인 재료는 강도가 높으면 연성이나 인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강도가 높은 대신 변형 능력, 지금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 얘기니까. 뒤에 가면 또 자세히 나오니까요. 그냥 이 시간에는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변형 능력 또는 연성, 인성 이런 것들이 강도가 세지면 일반적으로 그런 게 줄어드는데, 이 강재는 강도도 세고 인성이나 연성도 굉장히 좋은 그런 재료입니다. 이 인성이나 연성이 좋으면 뭐에 좋으냐면, 지진 같은 그런 그 하중이 왔을 때 그 굉장히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에요. 그래서 강도도 좋고 인성도 좋고, 그래서 흔들림이 많이 생기는 교량 구조물 같은 데는 그 이 강재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겁니다. 건축 구조물 같은 경우는 초고층으로 가게 되면 그 강재를 사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콘크리트로만 가게 되면 콘크리트는 약간 그 인성이 좀 부족해요. 강재에 비하면 둘이 놓고 비교했을 때. 그거를 이제 보완을 하려고 철근을 집어넣기는 한 거지만, 그래도 뭐 완전히 다 강재로 된 것보다는 당연히 좀 부족하죠. 그래서 둘이 비교해 놓고 본다고 하면 초고층 구조물이나 또는 장스팬 구조물이나 교량 이런 토목 구조물 쪽에는 뭐 강재 빼고는 얘기가 안 됩니다. 사실 콘크리트보다 강재가 더 많이 쓰인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뭐 이 건설 쪽에서 가장 우수한 재료, 요거 강재 전공하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인데, 뭐 콘크리트 전공하시는 분들은 콘크리트가 가장 우수한 재료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이제 어떤 면에서 보냐에 따라 다른데요. 강재가 우수한 재료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강재는 굉장히 우수한 재료고, 콘크리트는 가장 많이 쓰이는 재료고, 예, 그 가장 많이 쓰이려면 그만큼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워낙 성능이 좋아요. 재료 자체가 성능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우수한 재료로, 뭐 중요한 재료로 사용이 된다. 자, 이 강재는요, 일단 그 어떤 식으로 그 시공이 되냐 하면, 부재 자체를 현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공장에서 전부 다 만들어 오죠. 우리나라 뭐 유명한 뭐 포스코라든가 광양제철, 뭐 현대제철 이런 데서 이 강재 자체를 다 공장에서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기계로 하니까 품질이 아주 확실하게 나오는 거예요. 원하는 품질대로.
그래서 공장에서 다 그 생산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형태를 다 이제 만들어 갖고 나오죠. 그러면은 현장에서는 뭐만 하면 되냐면 조립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조립만 빨리 잘 하면은 굉장히 시간이 단축이 돼요. 그래서 사람이 여러 명 붙어가지고 하면은 더 빨리 끝날 수 있는 겁니다. 조립만 잘 하면 되니까. 그래서 공사 기간이 굉장히 그 단축이 될 수 있고, 뭐 공사 기간이 단축되면 공사비는 따라서 단축이 되죠. 인건비나 이런 면에서 간접비 같은 게. 근데 재료비 자체로 보면은 조금 비싸다고는 해요. 자, 그래도 뭐 이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잘 생각을 해봐가지고 어떤 게 경제적인가 잘 따져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공기가 빨라지고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고, 이런 면에서 얼마나 세이브가 되는지. 그래서 굉장히 잘 사용하면 어느 정도 규모는 강구조를 사용을 하는 게 더 경제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강구조가 훨씬 경제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 왜 공장 건축물 같은 거 있죠? 단층이나 1층이나 아니면 2층 정도 되는 스판이 크고 그런 구조물들은 빨리 지어야 되거든요.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공장을 돌려야 그게 다 또 생산성이 향상되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강구조를 사용을 해서 빨리 짓고, 이 재료 양으로 봐서도 결코 뭐 콘크리트보다 많이 비싸지 않고, 그래서 그 정도 규모들은 보통 강구조로 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물들이 보통 강제로 많이 돼 있죠. 자, 그 외에도 이제 그런 약간 그 중소규모인데 뭐 특징이 있어요. 장스팬이고 이런 것들. 그런 구조물. 그 다음에 이제 중간 규모 정도 되는 거는 사실 콘크리트 구조물이 더 유리하다고 그래요. 경제성 면에서. 그러다가 이제 초고층으로 가게 되면 콘크리트가 또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한간에는 뭐 한 40층 이상 되면 콘크리트는 쓰지 말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야 뭐 조금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계산하는 방법마다. 근데 공사비를 정확히 낸다는 건 사실 조금 불가능합니다. 그때 또 상황 다르고. 근데 보통 초고층, 우리 지금 기준에서는 초고층은 50층 이상이에요. 고층은 30층 이상이고, 그 정도 한 40층 준고층이죠. 40층 이상이나 뭐 50층, 60층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 강제를 빼놓고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초고층 건물들, 그 다음에 대형 건물들, 그 다음에 장스팬 건물들, 이런 데서는 또 강구조가 더 경제적이기도 하고, 콘크리트는 아예 구현이 안 되는, 설계 자체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초고층으로 가게 되면요. 그러니까 부재가 뭐 너무 커져가지고, 뭐 기둥이 그러니까 여기 기둥하고 옆에 기둥하고 이렇게 붙어야 될 정도로 사이즈가 그렇게 크게 나오면 설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예 설계가 안 돼서 강구조로 풀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건물 아니면 소규모, 중소규모 건물들, 이런 데서 강구조가 훨씬 경제적으로 쓰인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강구조에서 이제 또 하나 좀 생각을 해볼 게 접합부예요. 접합부가 여기 한 챕터로 설계하는 내용이 있다 그랬죠. 그만큼 접합부가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이게 공장에서 부재를 만들어 갖고 오니까 결국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는 거예요. 그 조립이 바로 어떤 부분이 조립이 되는 거냐 하면 접합부가 조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볼트나, 요즘에는 이제 그냥 일반 볼트는 안 쓰고 다 고력 볼트를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력 볼트나 또는 용접을 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는데, 요게 쉽지 않죠. 현장에서 하는 건 항상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볼트나 용접도 다 공장에서 해오면 좋은데, 그러면 또 운반이 안 되잖아요. 모양을 다 만들어 갖고 오면은 차에다가 그걸 실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재 최대한 해갖고 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2층 정도씩 조립을 해갖고 가지고 와요. 그 정도는 현재 우리나라 그 도로 기준상 차에다가 이렇게 실을 수 있는 사이즈가 됩니다. 높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근데 또 이제 한층 높이가 뭐 높다고 하면 힘들지만, 일반적으로 이 쬐끄만 건물들에서는 한 2층 높이까지 만들어 갖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공장에서 다 만들어 오면 좋은데, 이게 이제 천상 뭐 현장에서 조립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런 그 접합부 조립하는 데서 굉장히 그 기술이 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시공성이 조금 품질이 좀 나와야 되고, 검사도
그러니까 그냥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 하고 나서 검사도 해야 되고, 이게 그 조립할 당시만 검사하는 게 아니라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접합부가 또 망가질 수가 있어요. 용접은. 어쨌든 부재와 부재를 나중에 붙여놓는 거잖아요. 일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일체라고 보고 설계를 하게 되니까 그게 과연 일체인 성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그걸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검사를 하고 관리를 하고, 뭐가 느슨해졌다 그러면 다시 더 쪼여놔야 되고, 뭐 이런 어떤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이제 강구조에서 사실은 가장 불편한 일 중에 하나예요. 검사를 하려면 마감재를 이렇게 막아놨을 때 마감을 다 뜯어내야 되잖아. 다 뜯어내고 다시 검사하고 마감재 또 하고, 뭐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건 뭐 누가 좋아합니까? 그죠? 근데 해야 돼요. 그게 거기서 풀어져가지고 이게 건물이 위험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런 접합부에 대한 어떤 이해, 지식,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강구조 설계는 일단 강도가 세기 때문에 안전한 구조물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규모에서는, 그죠? 어느 정도 규모에서는 굉장히 경제적인 그런 경제성을 가진 그런 설계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기능성, 시공성, 사용성, 예술성 이런 것들도 잘 설계에 잘 가미를 해서 하면은 굉장히 아주 뭐랄까요, 멋있는 그런 건축물을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구조 자체를, 그러니까 구조미가 이렇게 완전히 보이는 그런 구조물 설계를 할 때는 콘크리트보다는 강구조를 많이 쓰죠. 딱 봐서 와, 저 건물 정말 뭐랄까 튼튼해 보인다, 굉장히 강해 보인다, 뭐 이런 건물들이 있어요. 건축 계획도 뭐 계획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도 있지만, 건축 계획을 할 때 이런 구조미가 이렇게 딱 보이게 설계를 해주시면은 뭐랄까 건물이 아주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그럴 때 강구조를 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런 워낙 강도가 세고, 강도가 세기 때문에 부재를 조금만 써도, 부재 사이즈가 작아도 큰 강도에 버틸 수가 있으니까 이 작은 부재를 이렇게 배치를 하면서 디자인을 예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대로 노출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아주 멋있는 건물을 설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그냥 좀 신경 써야 되는 내용들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뭐 역사를 간단히 보면요, 뭐 초기에는 철기 시대 때는 단철이라는 거를 연장이나 장식용으로 사용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자, 독일에서 이 1200도씨 정도 고온으로 이 탄소 함유량이 들어가는 그런 선철을 개발을 하게 되는데, 이 선철이라는 게 나오면서 이 그러니까 철제가 선철이라는 게 나오면서 이 건축 구조물에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때는 조금 뭐 기술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1677년에서 1717년 사이에 살았던 아브라함 다하비 1세가 이제 코크스라는 거, 석탄을 코크스로 대체를 해가지고, 이 석탄 때문에 이게 조금 뭐 어떤 가스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건축물에 사용을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 다하비가 이런 석탄을 코크스로 대체를 하면서 뭐랄까요, 철을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뭐 아버지죠, 아버지. 우리 아브라함 다하비 1세가. 그다가 이제 2세, 3세 이렇게 이 집안이 다 이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최초의 철구조물은 요거예요. 이제 구조물로 보게 되면은 이제 교량이죠, 교량. 아이언 브릿지라고 하는 겁니다. 멋있죠? 지금도 있어요. 이거 영국의 콜브룩 데일세번 강의 최초의 철 구조물로 1779년에 바로 아브라함 다하비 3세가 요거를 건설을 하게 됩니다. 요 집안이니까 이제 대대로 이걸 하는 거죠. 주철을 사용을 했고요. 주철. 스팬이 30.6m고 높이가 13.9m. 뭐 지금 생각하면은 뭐 저 정도. 그때는 정말 대단한 거죠. 이게 이제 최초의 철 구조물입니다. 아치를 이렇게 써서 이 건축 좀 하는 사람입니다. 그쵸? 이렇게 아치의 그런 구조적인 특성을 잘 알아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설계를 했습니다.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을 정도로 아주 튼튼한 그런 건물이다. 영국에 있는 아이언 브릿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지금 교량이잖아요. 그쵸? 두 번째라기보다는 건축물 중에는 최초의 그 철구조물로 된 게 요거예요. 수정궁. 자, 그림이죠. 왜 그림이냐면 요거는 불타서 없어졌어요. 1851년에 건설이 됐는데 1939년에 불이 나가지고 없어졌습니다. 이게 철구조물로는 그 건축물로는 최초의 철 건축물이고 역시 영국 런던에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1861년에 런던 박람회 전시관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당시 이제 정원사였던 뭐 조셉 팍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계를 했어요. 수정궁 하나 설계하고 굉장히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조셉 팍스톤이. 자, 높이가 무려 33m. 33m면은 한 10층 정도? 여러분들 그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길이가 536m고요. 면적이 뭐 83,700제곱미터 이 정도 됩니다. 압축재를 역시 주철을 사용을 했고요. 나머지 기타 부재는 연철을 사용한 그런 구조물입니다. 수정궁.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럽에서 미국 쪽으로 넘어오시게 되는데 1885년에 미국 시카고에 홈 인슈어런스 빌딩이에요. 이제 고층 건물이 막 이제 지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요거 10층짜리예요. 10층짜리인데 이 정도에는 10층이면은 고층 건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이 먼저 이제 사용이 됐었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고층 건물에 주로 이 당시에 산업혁명 그 당시에 고층 건물이 어디에서 발전이 됐냐면 시카고 위주로 발전이 됐었죠. 그러면서 시카고에 이런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지어진 게 윌리엄 르 베론 제니라고 하는 사람이 설계한 홈 인슈어런스 빌딩이에요. 6층까지는 주철로 기둥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보는 연철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 그 이상은 이제 아변 형광을 사용을 했는데 지금 아변 형광이 뭔지 모르시잖아요. 뒤에 가면은 간단히 설명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당시에 뭐 아마 설계 시간에들 많이 배우셨을 건데 미국의 시카고파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뭐 공부하는 그런 유명한 건축가들이 전부 여기에다가 설계를 하고 건물을 지었죠. 그 시카고파라고 불리는 그 시카고 건축가들, 기능주의를 바탕으로 한 이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기능 위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강구조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된 거예요. 이미 이 당시에는 역학은 어느 정도 이론이 정립이 되기 때문에 강구조가 이렇게 강도가 세고 연성이 좋아지니까, 인성이 좋아지니까 이거 뭐 당연히 안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시카고파 위주로 이렇게 미국 쪽에 강구조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건 많이 아시는, 자, 이건 건축물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구조물이죠. 구조물. 에펠탑 1889년이고요. 프랑스 파리에. 이것도 파리 박람회, 그 1889년 파리 박람회 때 건설이 된 그런 구조물이죠. 에펠탑하고 이제 기계관을 건설을 했어요. 알렉산더 구스타프 에펠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계를 해서 에펠탑이 된 거예요. 높이가 300m. 300m면 한 층을 3m로 잡으면 100층 높이네요. 그쵸? 굉장히 높죠. 연철이 7,300톤이 사용이 됐습니다. 뭐 기계관은 뭐 높이 45m로 만들어졌는데 이 건축물이 주철 연철 시대의 마지막 대형 구조물이다 이겁니다. 주철이 이제 사라지게 되죠. 요게 조금 무겁고 취성 파괴가 되고 뭐 그런 성질이 있어서 이제 요걸 마지막으로 뭐 지금까지도 근데 여전히 잘 건재하잖아요. 우리 에펠탑. 그래서 요걸 마지막으로 이제 주철 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19세기 말부터 주철 연철이 뭘로 바뀌냐면 강이라고 하는 재료로 바꿔요. 강재입니다. 강재. 이제 우리가 지금 요 수업 시간에 우리 수업 이름이 뭐냐면 강구조잖아요. 그쵸? 이제 강재로 바뀌게 되는데 그러면 강재하고 철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재료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격적인 강재로
바뀌게 되는데 이게 19세기 말부터입니다. 에펠탑 이후로. 에펠탑이 1889년이니까 이제 그 이후로 강으로 대체가 되면서 뭐 1856년 헨리 베세머라고 하는 사람이 전로법이라고 하는 거를 그 어떤 발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1864년 이어서 지메스 마르틴이 평로법이라고 하는 걸 발명을 하면서 이제 이 강제를 그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들이 개발이 됐어요. 18세기, 19세기 말에. 그래가지고 이 1908년에 이제 베들레헴사에서 H형광이라고 하는 걸 생산을 합니다. 여러분들 H형광 많이 보셨죠? 지금도 많이 쓰이는 그런 그 형광을 만들게 돼요. 이게 이제 강제예요, 강제. 그래서 뭐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강구조물들이 뭐 이제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뭐 거의 빠지지 않는 크라이슬러 빌딩, 그죠? 그리고 크라이슬러 빌딩 1930년도에 미국 뉴욕에 지어졌고요. 뭐 그냥 빨리빨리 한번 보시죠. 뭐 그 옆에 있는 게 뭐냐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역시 비슷한 시기 1931년에 역시 미국 뉴욕에 거의 뭐 둘이 비슷하게 있어가지고 저는 이 두 건물이 항상 헷갈리더라고요. 자, 뉴욕에 이렇게 있고요. 1930년, 31년 이렇게 지어졌죠. 이제 그러면서 구조용 강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생산이 되고 강구조 이론이 이제 이때 막 정립이 됩니다. 그러면서 강구조 설계 기준도 만들어지고요. 미국에서. 이러면서 이제 한 세대 넘어가서 존 행콕 센터라는 게 1969년에 요거 시카고에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쬐끄맣게 지금은 사라진 세계 무역센터가 있죠. 1972년에 뉴욕에 세워진 그런 건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74년 시어스 타워. 예, 시어스 타워가 한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제일 높은 건물이었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아마 그 세계 최고층 건물 그 기록을 보유한 게 아마 가장 오래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어스 타워한테 그걸 물려주고, 시어스 타워가 조금 높다 그럽니다. 저기 지금 시어스 타워 보면은 위에 탑이 굉장히 높죠. 이 탑 높이까지 쟀을 때, 뭐 탑 높이까지 높이를 들 것이냐, 탑은 뺄 것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도 좀 말이 많은데, 어쨌든 시어스 타워가 상당히 오랜 기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그 자리를 맺고 있었습니다. 자, 시어스 타워 같은 경우 지금은 뭐 팔렸대요. 그래가지고 윌리스 타워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럽니다. 정말 오랫동안 시어스 타워였는데 윌리스 타워로 바뀌었고요. 1974년도 미국 시카고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 아시아 쪽으로도 이제 초고층 건물들이 지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요거는 뭐 거의 한 1990년대 이후죠.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가까이 미국이나 또는 저쪽 뭐 그 싱가폴, 중국 이런 쪽에 지금 초고층 건물들이 엄청나게 지어지고 있잖아요. 요 한 10년, 20년 사이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게 그 유럽, 미국 쪽에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일본의 70층짜리 1993년도에 랜드마크 타워가 지어지죠. 랜드마크 타워가 지어지면서 뭐 그 옆에 거는 이제 유럽 그 독일 건데요. 1997년에 코메르츠 은행이 60층짜리로 유럽에서는 최고의 고층 건물이에요. 유럽에는 그렇게 이제 높은 건물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으니까. 예, 그래서 요게 독일의 코메르츠 은행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중국의 진마오 빌딩. 예, 진마오 빌딩 아주 독특한 외관으로 굉장히 그 사람들 시선을 사로잡았던 그런 건물입니다. 1998년 중국의 88층으로 지어진 그런 건물입니다.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게 페트로나스 타워 또는 뭐 트윈 빌딩, 페트로나스 트윈 빌딩이라고 하는데, 요것도 1998년 말레이시아에, 요거는 우리나라 삼성건설이 가서 지었었죠. 똑같이 이제 쌍둥이 빌딩인데 한쪽은 삼성건설이, 우리나라 삼성건설이 짓고 한쪽은 일본의 대성건설에서 짓고, 그래가지고 두 건설회사가 경쟁이 붙어가지고 아주 잘 지어진, 우리나라 사람들 경쟁 붙여놓으면 굉장히 잘하잖아요. 굉장히 빨리 아주 훌륭하게 지어진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 중간에 있는 브릿지, 저런 브릿지 같은 게 상당히 그 기술이 요하는 그런 그 구조물인데, 저 브릿지를 삼성에서 시공을 했어요. 그래서 뭐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건물이죠. 88층짜리고 452m짜리. 자, 이제 이게 주로 이제 아시아권에 이렇게 1990년대 들어서면서 지금까지도 뭐 계속 지어지고 있습니다. 자, 역시 대만의 타이페이 101, 아주 진마오 빌딩처럼 굉장히 그 독특한 외관을 가졌어요. 아주 튼튼해 보이죠? 요거는 뭐 옥상에다가 그 댐퍼를 TMD라고 하는 그 댐퍼를 사용을 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진 그런 건물이에요. 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설계도 굉장히 잘했고 시공도 잘한 그런 건물입니다. 타이페이 101, 101층이라서 101이에요. 508m, 요거 2003년도에 지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는 상하이 국제금융센터, 요거 지금 조감도가 있는데 지금은 다 지어졌죠. 국제금융센터도 101층, 요건 상하이에 2008년도에 지어졌고 492m입니다. 자, 그리고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은 거는 아니고 북경 올림픽 때 그 주경기장으로 사용된 건물인데, 요거는 이제 세둥지라고 이렇게 불리면서 강제예요. 이게 강제. 저 지금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세둥지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다 강제로 만들어진 거고요. 요거 강제를 이용해서 구조미를 표현한 그런 구조물로 아주 그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여기 콘크리트로 그 구현을 하려니까 잘 안 돼가지고 강제로 해서 그 설계자의 컨셉대로 잘 구현을 했다는 그런 구조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이런 최근까지 이렇게 강구조를 이용을 해서 주로 사실 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는 초고층 건물들 위주로 보여드렸어요. 그죠? 왜냐면 이제 그런 게 조금 볼 게 있잖아요. 그 외에도 이제 초고층 건물 외에도 그런 중소 규모의 그런 그 구조물에서 강구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조금 특이한 것이 요게 독일 미넨의 BMW 월드, 요런 게 이제 강구조 아니면 구현이 안 되는 그런 구조물들이요. 아까 북경 그 올림픽 주 경기장처럼 미넨의 BMW 월드나 또는 그 옆에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로얄 온타리오 박물관입니다. 뭐 이런 형태는요, 사실 다른 구조물로는 어렵죠. 예. 그래서 좀 장스펜이면서 형태가 좀 특이하게 그렇게 디자인을 하는 경우에는 강구조가 부재를 쬐끔 사용하면서 강도를 많이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형태를 여러 가지 마감을 바꾸는 거죠. 구조체를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마감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좀 많이 사용이 되는 편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뭐 언제 처음 사용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뭐 철기 시대부터 썼을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뭐 삼국시대, 뭐 고려, 조선, 철제는 계속 사용이 됐어요. 무기로도 사용이 되고, 그러다가 아마도 그 일제시대 들어가면서 이제 현대적인 그런 강제가 사용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1910년에 덕수궁 석조전 지붕하고 바닥이 이제 이런 강제로 시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서울역 그리고 중앙청 이런 지붕 구조에 부분적으로 강제가 사용이 됐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다가 1950년대에 전쟁, 6.25 전쟁 겪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 막 건물을 이제 지었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지어야 되니까 공장이나 강당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강구조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제대로 된 구조물, 제대로 약간 그 초고층에 이제 적용이 된 최초는 뭐냐면 1969년에 H형광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한진빌딩이에요. 한진빌딩. 그러다가 70년대에 들어서는 우리나라가 대부분 다 해외로 나가서 돈을 벌어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포스코가 그때 생깁니다. 철강제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내 생산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고층 건물이 본격적으로 해외 나가서 많이 지어보고 경험도 쌓이고, 이게 외국에서 사오려면
단가가 너무 비싸서 안 되는데 국내에서 이제 이게 생기면서 그래서 포스코가 거의 뭐 다 장악을 했었죠. 강제를 만드는 건 포스코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갖고 이 국내에서 이제 포스코에서 이런 철강들을 생산을 하면서 고층 건물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이제 유명한 3.1빌딩, 대우빌딩, 동방생명 빌딩, 롯데호텔 이런 것들이 건설이 됩니다. 지금도 남아있죠. 다들 남아있습니다. 동방생명 빌딩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동방생명이 지금의 삼성생명이에요. 예전에 그 동방생명을 삼성이 인수를 했던지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 남아있는 그런 건물들이고요. 뭐 1970년대 지어진 것들이니까. 8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더욱 고층화가 되면서 유명한 거 있죠. 63빌딩. 네, 63빌딩이라고 하는 63빌딩이 63층인가요? 60층인가요? 60층이라고 나오는데 대한생명 빌딩입니다. 1984년이죠. 대한생명 빌딩.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987년에 저기 삼성역 있는데 그 뭐죠? 저기 종합무역센터, 한국종합무역센터. 예, 그것이 초고층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1990년대 들어오면서는 이제 우리나라도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강제가 좀 더 업그레이드된 강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바로 TMCP 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2장에서 좀 자세히 다룰 건데요. 강제의 성분을 조정을 해가지고 강도가 세고 조금 이렇게 부족한 점들을 이렇게 메꿀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한 그런 강제가 나오는데 TMCP 강인데 요것을 바로 어디에다 제일 먼저 적용을 하냐면 포스코에서 만들어갖고 포스코 센터에다가 우리 그 테헤란로에 있는 포스코 센터에다가 이걸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옆에 있는 동부금융센터에다가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는 포스코 센터 그리고 바로 그 근접해 있는 동부금융센터에다가 2007년도에 역시 TMCP 강을 사용을 해서 고층 건물을 짓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2003년도에 이제 타워 팰리스 그리고 하이페리온 목동이죠. 69층 둘 다 69층이네요. 이런 건물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죠. 지금 뭐 롯데월드 예, 곧 이제 완공이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다 초고층인데 초고층 그러면 강제가 안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요즘에는 21세기 들어서는 이런 무조건 이제 초고층이 아니라 비정형 구조물이 되면 하중이 이렇게 딱 그 중심에 모이지 않고 이렇게 막 어디 딴 쪽으로 편심이 걸리는 그런 구조물들이에요. 구조적으로 굉장히 불리합니다. 이런 비정형 구조물이 대세예요, 대세. 설계를 하실 때 멋있잖아요. 굉장히 예뻐요, 설계를 해놓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그 추구를 하시고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것들 풀기 위해서는 사실 강제가 더 적당하죠. 재료면에서 보면. 그래서 향후 한동안은 이 비정형 건축물들이 설계가 될 거고 그러면 계속 그 강구조물들은 뭐 앞으로 우리 역사에 이렇게 길이길이 남을 그런 구조물들이 지금 한참 막 지어진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우리나라는 이제 2010년에 그 송도, 이 인천 송도는요, 완전 신천지죠, 신천지. 가면은 뭐 40층, 50층 이런 거는 그냥 보통 높이로 보입니다. 워낙 다 초고층이니까. 송도 쪽에 가면 이제 초고층 건물들이 많으니까 이런 강구조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요. 2010년도에 동부가 트레이드 센터 68층짜리가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대문에 그 비정형 구조물 있죠? 디자인 프라자, 동대문 운동장 자리에 만들어진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 이런 것도 있고, 뭐 2008년에 인천 송도에 컨벤시아 건물도 있고요. 여기 사진이 어디 있는데요. 그죠? 서울중앙우체국 청사도 있고요. 요거 종로 쪽에 있죠. 요것도 강구조물이고, 동부가 트레이드 센터, 그리고 뭐 송도 컨벤시아 이런 것들, 이런 구조물들은 강구조가 아니면 사실 조금 힘들다는 거죠. 네. 자, 뭐 그리고 부산에 있는 영상센터, 요 85m 장스팬, 초장스팬, 캔틸레버 구조로. 이런 거는 콘크리트는 도저히 안 되는 그런 그 부산 영상센터 이런 것들이 뭐 최근에 또 지어진 그런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아주 많이 지금 그 강구조물이 지어졌고 앞으로도 계속 지어질 추세고 그렇습니다.
초고층 건물들 위주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초고층 건물은 순수 강구조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아마 구조 시스템 같은 거 조사를 하시다 보면은 SRC 구조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SRC 구조는요, 예전에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불렀었어요.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철골 구조인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지 둘 다 말도 비슷하고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참 전공한 사람들도 말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굳이 철골, 철근, 콘크리트로 하지 말고 이거는 메인이 강구조예요. 강구조에 콘크리트가 서브로 들어가는 겁니다. SRC 구조는요. 그래서 이거를 강구조 쪽에 편입을 시켜요. 그래서 SRC는 다 여러분들 강구조로 보시는 게 앞으로 추세에 더 맞습니다. 이제 SRC하고 약간 그 비교되는 개념으로 RCS라는 구조도 있는데요. 이거는 아직까지는 우리 교재나 교과서나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연구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RCS라는 용어를 쓰실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RCS는 RC가 메인이고 스틸이 이제 강제가 스틸이에요. 이 강제 스틸을 그 보강 개념으로 집어넣는 거고, SRC 구조는 S 스틸이 메인이고 RC를 보강 개념으로 집어넣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구분을 해서 SRC는 강구조 쪽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고층 건물들이 옛날 용어로는 SRC 구조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강구조냐 이렇게 묻지 마시고 앞으로는 그걸 강구조로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뭐 이런 강제는 워낙 우수한 성질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지금 뭐 이 아시아 쪽으로 이제 건설 경기가 다 이렇게 돌았었잖아요.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은 약간 이제 세택이고,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아니면 뭐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뭐 이런 쪽이 지금 굉장히 건설 붐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런 어떤 랜드마크적인 건물들이, 초고층 건물들 또는 장스펜 건물들, 아주 유명한 건물들이 아시아 쪽에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강제는 많이 사용이 될 수밖에 없죠. 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강구조의 특성을 마지막으로 보고 일장을 정리를 해볼게요. 장점, 단점만 뭐 다 생각은 하시겠지만 장단점을 좀 쭉 그냥 몇 가지 나열을 해봤습니다. 책에 있는 대로요. 자, 단위 면적당 장점 먼저 보면 단위 면적당 강도가 크다. 이런 것들은 어떤 시험에든 나올 수 있는 내용이고, 뭐 간단하게 뭐 10점짜리나 기술사나 이런 데서, 기술사에서는 안 나오겠죠? 그죠? 기사시험 같은 데서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은근 헷갈립니다, 이게. 차라리 그냥 주관식으로 쓰라 그러면 쓰는데 객관식으로 보면 은근 헷갈려요. 단위 면적당 강도가 크다. 그러니까 강도가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면적을 놓고 봤을 때 똑같은 면적 또는 최적, 그러니까 1cm 1cm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강도, 인장이 됐건 압축이 됐건 뭐 전단이 됐건 휨이 됐건 항상 이 장단점을 비교할 때는 얘하고 가장 유사한, 그러니까 가장 어떤 쌍벽을 이루는 재료하고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콘크리트랑 비교를 하시게 되죠. 그래서 콘크리트랑 놓고 봤을 때 1cm, 1cm, 1cm짜리를 딱 잘라놓고 거기에 누가 올라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 위에 올라간다고 하면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한 240kg 정도? 24메가파스칼 정도를 받아요. 240kg면은 80kg짜리 어른이 3명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이 강제를 똑같은 사이즈를 잘라놓고 위에 만약에 올라갔다 그러면은 한 780kg 정도. 그러면 한 10명, 9명, 10명 정도 올라가야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훨씬 세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강도가 세다는 게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강도를 내기 위해서는 단면이 줄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죠? 나는 200이라는 강도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200이 필요하면 콘크리트는 100만큼의 면적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강제 같은 경우는 한 50만 사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50만, 한 30만 사용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가 이제 절약이 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인성이 커서 변형에 유리하고 소성 변형 능력이 우수하다 그랬습니다. 자, 재료역학이나 정역학이나 이런 거 하셨다면 요 얘기가 지금 이해가 되실 건데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2장에서 바로 나오니까 거기에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시죠. 그 다음에 재료가 균질하다. 균질하다는 건 공장에서 딱 그 정해진 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똑같은 한 재료가 있다면 여기나 성질이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콘크리트는 어떻습니까? 여기 자갈이 막 박혀 있고
그러니까 자갈 뭉쳐있는 데랑 모래만 있는 데랑 조금씩 다르죠? 근데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론으로 잘 안 풀어지고 실험으로 푸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공장에서 그대로 만드는 거니까 여기나 다 재료가 아주 똑같이 나오는 균질한 그런 재료입니다. 자, 그 다음 세장한 부재가 가능하다 하는 건 단면적을 작게 써도 되니까 쬐끄맣게 단면을 줄여도 된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공사 기간이 빠르다 이해할 수 있죠? 기존 건축물의 증축이나 보수가 용이하다. 자, 현장에서 조립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이거 좀 바꾸고 싶어. 그러면 그 조립한 걸 풀러가지고 바꾸면 되죠. 빼면 되잖아요. 그죠? 단적으로 뭐 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볼트로 조립을 해놨으니까 볼트 풀러가지고 빼내면 되죠. 네. 그렇게 해서 증축을 한다거나 또는 보수를 한다거나 이럴 때 기존에 있는 부분에다가 또 연결을 더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증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환경 친화적인 재료다. 뭐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폐기물이 안 나오잖아요. 이거는요, 건물을 폐기를 해도 그냥 그 재료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다 재활용을 합니다. 웬만하면은요. 그다음에 하이테크 건축 재료다. 요건 좀 주관적인 얘기네요. 자, 그 다음에 단점은요. 자, 문제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게 불에 약하다는 거예요. 내화성이 낮다. 내화에 대한 어떤 성능을 고려하기 위해서 좀 다른 어떤 뭔가 다른 조치를 좀 취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불이 나면은 강도가 좀 많이 떨어져요. 자, 그 다음에 부식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그쵸? 불에 약하고 부식 생기는 게 아마 가장 큰 단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유지 관리를 잘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접합부 설계할 때 좀 잘 신중하게 하시고 검사도 분명히 잘 해줘라. 반드시 검사를 수시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부재가 이제 얇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좌굴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좌굴. 그래서 좌굴에 대해서 뭐 압축재 설계할 때 또 얘기가 나오니까 단면이 쬐끄맣고 부재가 길면은 강도가 세기 때문에 단면이 작아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장점인데 이 단면이 작고 만약에 부재가 긴 그런 부재가 된다고 하면 압축을 받을 때 이렇게 젓가락처럼 이렇게 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좌굴이에요. 그래서 좌굴에 대한 영향을 또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게 문제고요. 자, 단면이 작아지다 보니까 처짐이나 진동이 많이 생깁니다. 처짐이나 진동은 안전성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용성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단면이 작아지면 당연히 처짐, 진동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반복 하중을 받게 되면은 피로가 생겨서 이 피로 때문에 강도가 또 떨어져요. 계속해서 얘를 조그만 하중이 계속 때리는 거예요. 계속 때리면은 피곤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 피로에 의해서 강도가 저하되는 그런 성질이 생깁니다. 이런 지금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는 그런 성질들은 2장에 재료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1장에서 이 정도 강제 개요 보시고 다음 시간에 2장 강제 재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